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받아주실 수 있나요? 세상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재자처럼 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가족들이 자신을 놓지 않을 거라 믿더군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 폭군의 말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희생하시며 일을 하셨죠. 아버진 새벽부터 저녁까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시고 나서도 저와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노동을 하셨으니 집에 와선 쉬고 싶으셨을 텐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죠. 늘 저와 남동생을 데리고 놀이터를 나가시고 함께 놀아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저는 크면서 더욱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진 11살 때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해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현덕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변호사, 의사? 아니면 선생님? 그것도 아니면 우리 현덕인 자동차 좋아하니까 정비사는 어떠냐?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고, 이 아버지보다 더 멋진 사람이 돼야지. 아버진 벽돌 공장 다니잖아. 그럼 우리 현덕인 벽돌 공장 사장까진 돼야지. 에이, 아버지만큼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서 전 아버지가 제일 멋있어요. 전 아버지를 가장 존경해요. 커서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현덕이 커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꼭 봐야겠다. 이 아버지처럼 진짜 열심히 일하는지 꼭 볼 거야. 아버지는 제 말에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때 환하게 웃던 아버지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아버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항상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사고가 났던 그날도 아버진 차 조심, 길 조심하라며 가족들 걱정만 하시다가 출근을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늘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가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할머니와 백반집을 운영하셨는데 밤낮 없이 일을 하시면서도 저희를 살뜰하게 챙기셨죠. 소풍날이면 백반집에 가기 전 새벽부터 일어나 일일이 도시락을 다 싸주셨고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없는 형편에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주셨어요. 엄마, 이걸 언제 다 만들었어? 와, 나 도시락 먹다가 배 터지겠는데? 엄마가 한 요리 솜씨하지. 백반집 사장이면 이 정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친구들이랑 끝나고 떡볶이라도 먹고 와. 아이, 됐어, 엄마. 나 돈 있어. 그리고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 소풍 도시락만 먹어도 저녁까지 배부르겠는데? 안 좋아하긴. 저번에 보니까 아주 흡입을 하더만. 괜찮으니까 이거 가지고 친구들 떡볶이도 사주고 그래. 알았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자식들에겐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와 동생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죠.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저희를 아껴주셨어요. 할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엔 저희를 무척이나 안쓰러워하셨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나서면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어루만지고 등을 토닥이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그때 할머니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 장남 현덕이 학교 잘 댕겨오고 어깨 쫙 펴고 다녀. 헬미가 우리 현덕이한테 항상 하는 말 알지? 다른 거 몰라도 건강만 하면 돼. 공부야 뭐 못해도 괜찮어. 에이, 할머니, 진짜요? 저 진짜 꼴등해도 돼요? 아이, 그럼 꼴등해도 되지. 괜찮아.
엄마한텐 좀 혼나겠지만 말이다. 농담이다, 농담. 기죽지 말고 즐겁게 학교 다녀와. 누가 괴롭히면 이 할미가 달려갈 테니까 넌 학교에서 재미있게 있다가 오면 된다. 알았지? 알겠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만 믿고 학교 갈게요. 할머니와 엄마는 늘 즐겁고 행복한 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고, 그런 할머니와 엄마에게 보답하는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전 명문대에 진학을 할 수 있었죠. 명문대 합격을 알고선 전 바로 백반집으로 뛰어갔죠. 가게로 달려가 소식을 전하자 할머니와 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그날은 백반집에 축제가 열렸답니다. 오시는 손님들께 어머니는 서비스도 드리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셨죠.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하고서 다 같이 가게에 앉아 근처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들고 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만큼 행복한 추억이 되었어요. 우리 현덕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명문대까지 합격하고 정말 축하해. 부족한 엄마 때문에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힘들었을 텐데 한번 내색하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맙고 미안하다. 엄마, 할머니, 난 두 분 아니었으면 명문대 합격도 못했을 거예요. 이건 다 두 분 덕이에요. 그러니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현덕이 네가 열심히 공부한 덕이지. 어쨌든 명문대 합격하다니 정말 창하다, 창해. 이제 네 아빠한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어. 그동안 엄마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빠한테도 늘 미안했거든. 아빠는 당연히 엄마 덕이라고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랑 할머니께 더 잘할게요. 명문대에 진학한 후 전 매학기 장학금을 탔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까지 할 수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선 대기업에 바로 입사를 하게 됐죠. 대기업에 합격을 하고 나니 어머니와 할머니는 더 바랄 것이 없다며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주변 가게에 축하떡까지 돌릴 정도로 대기업 합격은 어머니에겐 큰 행복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행복을 제가 뺏어가게 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7년간 직장에 다니다 스타트업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 동료와 함께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자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 어머니와 할머니가 크게 반대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전 사업을 꼭 하고 싶었고 결국 두 분께 제 생각을 밝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말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하고 싶다는 거니? 네, 저 꼭 이 사업 하고 싶어요, 엄마. 저도 많이 고민했고 생각해봤는데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노력해서 대기업까지 갔는데 그건 아깝지 않겠어? 솔직히 주변에서도 엄청 뜯어말리고 하는데 전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마음 맞는 친구랑 동료랑 같이 차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 알았다. 네 생각이 그렇다니 어쩌겠니. 엄만 우리 아들 믿어. 어머닌 별다른 반대 없이 제 의견을 묵묵히 지지해 주셨어요. 주변에선 복지도 좋았고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탄탄대로 승진하는 일만 남았었는데 다들 아깝다며 절 말리기도 했죠. 그 누구도 제 말에 응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이 어머니셨어요.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느끼게 된 일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제 얘기를 듣고선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슬쩍 무언가를 내미셨는데 그 정체를 알고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웬 통장이에요? 현덕아, 이거 엄마가 지금까지 아끼고 모아둔 거야. 너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여기 통장에 다 모아놨어. 이거 가져다가 열심히 한번 해봐. 네? 엄마,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 같이 모아서 작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이 정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네 덕이야. 사실 네 대학 학비 보태려고 열심히 모았는데 네가 장학금 타는 바람에 이걸 쓸 일이 없었지 않니? 그러니 네가 써도 돼.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제가 직장 그만둔다고 해서 속상하게 해드려 죄송했는데 이것까지 받을 순 없어요. 하덕, 이자나 알지? 농담이야. 되든 안 되든 부딪혀 봐야 알지. 잘 안 돼도 그건 값진 경험이 될 거야. 엄마는 현덕이 믿는다.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 덕에 저와 친구, 직장 동료 이렇게 3명이서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게 됐죠. 처음엔 정말 3명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의욕만 앞서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동업을 하다 보니 대학 동창생, 직장 동료와 서로 의견 충돌이 잦았고 다투는 날도 점점 많아졌어요.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며 4년의 시간을 버텨왔지만 결국 처음 같이 시작했던 직장 동료와 친구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사업에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전 혼자 운영을 하게 됐죠. 힘든 일이 정말 많았지만 집에선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어머닌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날은 유난히 일이 풀리지 않아 회사에서 내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집에 도착하고 문을 여니 어머니가 주무시지 않고 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더니 저에게 해주신 말은 절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현덕아, 내가 오늘 가게에서 TV 보다가 알게 된 건데 너 매화 알지? 그 겨울에 피는 꽃 있잖아. 알죠. 겨울에도 피는 꽃 들어봤어요. 그게 꽃으로 피기까지 얼마나 혹독한지 알아? 겨울이면 바람도 차고 눈보라도 날리잖아. 그럼 다른 꽃들은 다 시들어서 피지도 않는데 매화는 오히려 그 환경에서 피어나는 거래. 그러려면 오랫동안 추위를 견딜 수 있게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더라고. 그래요? 하긴 그 추운 날 꽃 피우려고 하면 힘들긴 하겠네요. 그치? 현덕아, 지금 너한테 겨울이 온 거야. 근데 넌 그걸 이겨내는 힘이 있잖아. 넌 몰라도 엄만 다 안다. 네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엄마가 다 알아. 요즘 힘들지? 지금은 그렇지만 네가 노력하는 거 꽃 피울 때가 올 거야. 모든 사람들이 절 떠나가는 것 같았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하루하루 기운이 없어 보이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지 이제 알 것 같네요. 그리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절 든든하게 지원해준 사람은 또 있어요. 바로 할머니랍니다. 사업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할머니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현덕아, 이거 바꿔라. 별건 아니고 그냥 깜짝 선물이야. 네가 좋아해주면 좋겠는데. 할머니, 이거 뭐예요? 설마 통장 저한테 주시려고요? 그래, 뭐 얼마 있는 건 아니지만 할미 전 재산이야. 사업하는데 할머니가 투자를 해야지. 할머니, 어머니한테 들으셨어요? 안 그러셔도 돼요. 저 안 그래도 여기저기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아이고, 파더. 손주가 힘들다는데 당연히 할머니가 도와야지 누가 도와. 거절하지 말고 얼른 받아. 너한텐 10억, 100억도 안 아까운데 가진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구나. 할머니, 죄송하고 감사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장남 잘 돼야 이 할미가 기쁘지.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랴? 그때 당시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위기였는데 할머니의 전 재산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여기저기 대출을 받으며 막아보려고 하던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저에게 큰 도움을 줬어요. 형, 이거 받아. 필요한 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돈이야? 갑자기 왜? 형 사업 힘들다며. 가족인데 이럴 때 도와야지. 신용대출 받았어. 형 회사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 아니야, 됐어. 나 이거 못 받아. 형이 알아서 해결할게.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너한테 받을 순 없어. 신용대출까지 받으면 어떡해. 에이, 형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거야. 그거 몰랐어? 형, 실패해도 되니까 끝까지 한번 해봐. 난 형 믿어. 그렇게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절 응원해줬어요. 전 그런 가족들의 응원을 받고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일에만 몰두했어요.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덕에 슬슬 매출이 올랐고 사업 파트너들이 점점 절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끝도 없는 내리막인 것 같았던 인생길이 다시 오르고 있었습니다.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난 후 오랜만에 일찍 집으로 들어가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행복했던 가족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네요. 정말 잘 됐다. 안 그래도 이번 계약 따내려고 매일 밤새면서 준비하고 그랬잖니. 현덕아, 앞으로 네 사업 잘 되려나 보다. 그러게요, 엄마. 이제 정말 슬슬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했는데 이제 한숨 돌리게 되네요. 현덕아, 이거 다 네가 노력한 덕분이야. 오늘은 다른 걱정하지 말고 즐겨. 아니에요. 이거 다 가족들 덕분이죠. 엄마, 할머니, 동생까지 아무 조건 없이 저 응원해줬잖아요. 고마워요, 다들. 제가 꼭 사업 성공시켜서 보답할게요. 그렇게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저는 가족들에게 그동안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어머니, 남동생까지 이자까지 더해서 모든 돈을 갚았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족들에게 그 돈을 갚을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겐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어요. 어떻게든 그걸 갚기 위해 밤낮 없이 휴일 없이 일을 했는데 그 돈을 다 갚고 나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휴일을 보냈어요. 그 휴일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되었어요. 엄마, 할머니, 저 믿어줘서 고마워요. 현수야, 형 끝까지 응원해줘서 고맙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족들한테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현덕아, 이거 다 네가 이룬 거야. 엄마랑 할머니는 네가 잘 될 거라 믿기만 했지 뭐. 그게 저한텐 큰 힘이 됐어요. 엄마, 할머니, 이젠 제가 우리 가족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도 좀 줄이세요. 어머, 엄만 100살까지 살 건데 앞으로 40년은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일 안 하고 네가 먹여 살릴 거야? 아이고, 됐네요. 엄마니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나중에 엄마가 두 손 두 발 꼼짝하지 못할 때 그때만 모르는 척 안 하면 돼.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엄마 할머니에게 용돈을 챙겨드려도 두 분은 그걸 고스란히 모아두셨다가 제 생일날 다시 돌려주시곤 했어요. 무엇보다 자식이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매달 드리는 용돈도 마다하셨죠. 가족은 정말 저에게 소중한 존재였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족들에게 전 꼭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제 아내였어요. 아내는 어려울 때 사원으로 들어와 다른 직원들이 다 나갔을 때도 마지막까지 버텨준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저도 사업이 잘 되면서 아내에게 대우도 해줬고 과장으로 승진을 해주고 월급도 많이 올려줬죠. 처음엔 좋은 직원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수민 씨, 6시 지났는데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아직 할 게 좀 남아서요. 내일 계약하러 가셔야 하시죠? 계약서랑 서류들 사장님 책상에 올려뒀어요. 그거 제가 해도 되는데 고마워요. 늦었는데 얼른 퇴근하세요. 사장님 정리하시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제 퇴사한 직원 업무도 사장님이 보시죠? 그거 저한테 넘겨주세요.
지금 바쁘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직원 새로 고용하기도 해야 되고 이번 계약만 잘 되면 뭔가 풀릴 것 같긴 한데 그쵸? 일이 참 안 풀리네요. 전 사장님 잘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직원이라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진짜 능력 좋으시고 아이디어도 좋으시잖아요. 전 사장님 잘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전 사장님 성공을 점쳐두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잘 되면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장님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사장님도 힘내세요. 사업이 위태로웠을 땐 직원들이 금방 그만두곤 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와중에도 제 일을 거들어주면서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내에게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된 건 어쩌면 거부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언젠가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일 처리가 한참 남아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9시가 넘어가는 시가 누군가가 회사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수민 씨, 이 늦은 시간에 회사에 왜 왔어요? 뭐 놔두고 갔어요? 그건 아니고 사장님 야근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근처에 왔다가 들렀어요. 아직 식사 전이시죠? 이거 여기 근처에서 떡볶이랑 김밥이랑 이것저것 좀 포장해 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아니, 같이 먹어요. 먹고 택시 불러줄 테니까 집에 가요.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괜찮아요. 사장님 아직 일 많이 남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낮에 사장님 바쁘신 것 같았는데 어차피 내일 쉬는 날이라 괜찮아요. 일 끝나고 같이 퇴근하죠 뭐. 저 뭐부터 할까요? 일단 자료 먼저 정리하고 야식 먹을까요? 늦은 밤 야식을 들고 온 아내의 모습은 천사가 따로 없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도와주겠다는 아내를 한사코 거절했지만 아내는 먼저 일어나 서류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들도 척척 찾아주었죠. 그런 아내에게 고마움뿐 아니라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행복하게 지내면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프로포즈를 하게 됐어요. 프로포즈 후 처음 처가댁에 인사를 가게 된 날 처가댁 식구들의 첫인상은 아내만큼이나 좋았어요. 아이고 정서방 반갑네. 우리 앞으로 한 식구가 될 거니까 정서방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네 아버님 편하게 부르십시오. 정서방 엄청 긴장했나 보구만. 여보 뭐하고 있어? 정서방 배고프겠네. 얼른 밥상 차려야지. 자네 뭘 좋아하는가? 수민이한테 물어보니까 가리는 건 없다고 하던데. 네, 아버님, 전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가리는 거 하나 없습니다. 자네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우리 수민이 짝으로 딱이야, 딱.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 하는 게 좋겠나? 난 당장 내일이라도 상관없어. 처음 만난 장인어른은 호탕하고 유쾌하신 분이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하게 대해주셨고 저 또한 그런 장인어른의 모습에 마음이 많이 놓였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주 처가댁 식구들을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장인어른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장인어른은 딸만 둘인 집안에 사위로 들어와 벗이 생긴 것 같다면서 기뻐하셨죠. 하루는 같이 저녁을 먹게 됐는데 저에게 한 문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봐봐. 내가 동창회에서 사위가 회사 대표라고 자랑하니까 다들 나한테 청탁을 이렇게 한다니까. 어찌나 다들 부러워하던지. 정서방, 내가 자네 덕에 어깨가 한껏 올라갔어. 아주 내려오질 않는다니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 어깨가 내려오지 않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주 올바른 태도야. 자네가 내 어깨를 책임지게. 내가 이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딸만 둘을 낳았지 뭔가.
정서방 자네 내 아들 알 텐가? 제가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 같은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우리 딸들은 영 애교가 없어서 말이야. 내가 자네 올 때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꼭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느낌이랄까? 장인어른의 호탕함에 늘상 만날 때마다 유쾌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장모님과 처형, 아내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처음엔 알 수가 없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건 신혼집이었습니다. 사실 회사가 안정세를 찾긴 했지만 집을 당장 구할 정도로 큰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아내는 저에게 깜짝 놀랄만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현덕 씨, 우리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 난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것보다 현덕 씨네 집이 회사에서도 가깝고 편하잖아.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나야 괜찮지만 아니야. 그냥 신혼집 알아보자. 근처엔 지금 나온 곳이 없어서 좀 멀리서 찾아보면 되지. 아니야. 난 진짜 학가에서 사는 거 좋아. 오히려 난 회사가 더 가까워져서 좋은데? 우리가 지금 학가 안 하면 언제 같이 살아보겠어. 어머님이랑 할머니께 한번 여쭤보고 괜찮으시다고 하면 합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의 합가 제안은 저뿐 아니라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사실 합가를 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어머니와 할머니도 아내가 불편해할까봐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도 아내는 같이 함께 사는 일이 앞으로 얼마나 많겠냐며 합가를 고집했고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살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가족들은 무척이나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동생 모두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 같다며 행복을 빌어줬죠. 결혼 후에도 아내는 식구들에게 정말 잘했어요. 늘상 어머니는 아내 칭찬을 저에게 하실 정도로 아내를 예뻐하셨죠. 하루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선 놀란 적이 있었어요. 얘 현덕아, 내가 아주 우리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글쎄, 얼마 전에 그 TV에서 온천욕 하는 곳 있지? 거기가 나오길래 좋아 보인다고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더니만 오늘 나랑 할머니를 데리고 거기 갔다 오자고 지금 출발하고 있어. 진짜요? 어쩐지 아까 회사에서 반차 쓰겠다고 하더니만. 엄마, 오늘이랑 내일 쉬시잖아요. 안 그래도 와이프가 엄마랑 할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다고 걱정했는데 푹 쉬고 오세요. 다 늙은 나랑 할머니랑 같이 가는 여행이 뭐가 재밌겠어. 그러지 말고 네가 며느리한테 잘 얘기해서 집에 다시 오라고 그래라. 에이, 와이프가 그래도 엄청 생각해서 가자고 하는 건데 이번에 한 번만 같이 가세요. 아내는 저보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뜰하게 챙겼어요. 아무래도 아들만 있는 집안이라 소소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내가 알아서 척척 챙겼죠.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합가는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그땐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거라 생각했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김없이 또 다른 불행은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불이 났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장모님의 상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장모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자네까지 여기로 왔는가? 별일도 아닌데 수민이가 자네한테까지 말했나 보구만. 아무것도 아니야. 청소 좀 하다가 계단에서 굴렀어. 아휴, 이렇게나 많이 다치셨으면 바로 절 부르시죠.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장인어른은 어디 가셨어요? 급하게 일이 생겨가지고 아까까지 있다가 금방 갔어. 걱정하지 말게나. 그냥 살짝 다친 것 뿐이야. 자네도 일 바쁠 텐데
내가 괜한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미안하네. 평소에도 말이 많이 없으셨고 차분하셨던 장모님이셨는데 그날 이후 더욱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처가댁에 갈 때마다 장모님은 표정이 어둡고 좋지 않으셨죠. 원래도 마르셨던 장모님이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장모님, 어디 편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프시면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아프지 않아. 어제 좀 무리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게. 장모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장모님 요즘 살도 많이 빠지시고 전에도 마르셨는데 지금은 더 마르셨어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바쁘다고 굶지 마시고 밥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알았어. 내 걱정하지 말고 자네는 수민이만 챙기면 돼. 하루하루 기운이 점점 없어지는 장모님이 걱정되었지만 늘 물어봐도 별일 없다고 말을 하시니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저 자주 식사 시간이 되면 장모님께 전화드려 안부 인사를 드리고 맛있는 걸 따로 챙겨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런데 장모님이 자꾸만 기운이 없어지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장모님과는 다르게 장인어른은 해가 갈수록 기운이 넘치셨어요. 한결같이 유쾌하셨죠.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장인어른이 갑자기 저에게 뜻밖의 부탁을 하셨어요. 자네 혹시 여유 좀 있나? 아니 내가 다른 게 아니라 투자를 좀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말이야. 사업 운영하는데 좀 어려워져서 좀 도와줄 수 있는가? 안 그래도 장인어른 처가댁에 가도 자주 안 계셔서 요즘 무슨 일 있나 했었는데 많이 필요하신 건가요? 뭐 많이는 아니고 되는 대로 좀 빌려줄 수 있는가? 내가 6개월만 딱 쓰고 돌려줄 테니 부탁 좀 하네. 아유, 당연히 사이로서 도와드릴 수 있죠. 저도 사업하니 장인어른 심정 이해합니다. 저한테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고맙네, 정서방. 내가 정서방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이네. 내가 꼭 갚겠네. 지금까지 제 가족들이 도와줬던 것처럼 저 역시 장인어른의 위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사위로서 도와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힘내시라고 돈을 보내드렸죠. 그런데 돈을 빌려드리고 난 후부터 장인어른의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처가댁에 갔는데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번 처가댁에 가도 못 보던 차였기에 그냥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장인어른이 내리셨죠. 장인어른, 차 바꾸셨어요? 이거 좀 비싼 외제차 아니에요? 아, 역시 자네가 알아보는구만. 헐값에 파는 게 있어서 내가 중고로 샀어. 어때? 멋있지? 네, 여기 동네에서 안 보이던 차라 누가 이사 왔나 했어요. 아버님이 내리시니까 깜짝 놀랐네요. 근데 언제 바꾸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 중고라 그리 비싸지도 않아. 사업하는데 이 정도는 갖춰줘야지. 자네도 이런 거 좀 관심 가져봐. 그래도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 장인어른은 중고차라고 해도 비싼 외제차로 바꾸고 시계며 옷이며 비싼 것들로 바꾸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장인어른의 변화를 보고선 저는 사업 상황이 많이 나아졌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려드린 돈도 금방 주시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도 장인어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게 아내였어요. 처가댁에서 밥을 먹는 날 아내는 장인어른에게 바로 얘기를 꺼냈죠. 그런데 장인어른의 태도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빠, 저번에 우리한테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예요? 6개월 내로 다 갚는다면서요. 벌써 6개월 지났는데 그렇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벌써 그렇게 됐나? 아이, 좀 기다려봐. 갚을 테니까. 뭐 6개월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힘드냐?
외제차 사고 사치 부릴 돈이 있으면서 갚을 돈이 없다는 게 지금 말이나 돼요? 말 돌리지 말고 언제 갚을 건지 당장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참 별나다, 별나.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가족끼리 이렇게 독촉을 해야 되겠냐? 금방 준다니까. 너 우리 사회 앞에서 아빠 망신시키는 거야? 장인어른에게 돈을 보냈다는 걸 알았던 아내는 그간 저에게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후 처음으로 아내는 장인어른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졌어요. 전 갑자기 아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싶어 당황했죠. 아내에게 장인어른께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 조금 기다려보자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또다시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사업? 투자요? 장난하지 말고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좀 솔직하게 말하세요. 도대체 그 돈 받고 어디다 썼어요? 뭘 어디다가 써? 사업하는 데 쓴 거지. 넌 사위 앞에서 아빠한테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겠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아빠 위신을 깎아내려? 사업은 무슨... 그럼 사업한 증거라도 내놔보세요. 아빠 사업하신 것도 아니고 투자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다 여기저기 속이고 다니셨으면서 언제까지 속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신 게 아니라니.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정말 면목 없어.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한테 내가 그동안 말을 못했어. 근데 아빠 사업하신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야. 아내의 충격적인 말에 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고 속에서는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주변에선 그 난리가 나도 장인어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듯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장인어른의 태도에 기가 막히고 열불이 나더군요. 이후에 장인어른이 하는 말을 듣고선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인어른,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사업 어려우시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제 돈 언제 주실 수 있으신 건데요? 전 장인어른 사업 힘드시다고 해서 빌려드린 거잖아요. 아이,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말한 거지. 뭐 돈 필요하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뭐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사업한다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그리고 내가 차용증을 썼나 어쨌나. 안 갚으면 그만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내가 갚는다고 하잖아. 내가 줄 때까지 좀 기다려.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이야, 깨라고 있는 게 약속이지. 가족으로서 당연히 드릴 수 있다고 한 건 자네야. 뭐 기다리지 못하겠으면 신고라도 하든지. 그래도 가족인데 신고하게? 장인어른의 태도는 분명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의 태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저는 황당해하면서 따지려고 했지만 장인어른은 저희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장인의 앞으로 봉투 하나가 떡하니 놓였어요. 장인어른은 봉투를 보고선 고개를 돌리셨고 그 앞에는 장모님이 서 계셨죠. 장모님은 장인어른에게 반전의 한 방을 날리셨어요. 나도 모자라. 이젠 사위까지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거야? 당신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 나뿐만 아니라 친정돈까지 다 갉아먹고 계속 도박하러 다니고 투자한다고 속이면서 도박해서 다 날리고 한량처럼 살았던 당신. 그래, 그런 당신 선택한 내 업보구나 생각하면서 살아보려고 했어. 그런데 뭐? 이젠 사위까지 등쳐먹으려고 해? 내가 도저히 그 꼴을 못 봐. 그동안 조용하고 차분하셨던 장모님의 분노는 모든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거기다가 전 장모님의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장인어른은 도박을 하러 다니면서 재산을 다 까먹고 다니셨던 거고 그 뒷수습을 모두 장모님이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장모님의 분노에 장인어른은 더욱 화를 냈고
그 모습에 장모님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죠. 이 여편 내가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오냐오냐 봐주다 보니까 이제 아주 남편 머리 끝까지 기어올라?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오늘 한번 어디 끝까지 해보자. 이젠 끝이야, 끝.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손찌검했던 거, 이번화 사진들, 당신이 나한테 했던 그 모든 악행들, 나 다 녹음하고 찍어놓은 거야. 이제 난 당신이랑 절대 못 살아. 나한테 그러는 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지만 우리 딸 사위한테까지 그러는 건 절대 못 참어. 아니, 안 참어. 이제야 전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자주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다치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모든 일들은 장인이 벌인 일이었어요. 처가 식구들은 혹시라도 제가 처가댁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될까봐 함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장인이 이렇게까지 막가파로 나오게 되니 장모님이 터져버린 겁니다. 장모님은 그 후로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셨고 이혼 소송까지 신청하셨어요. 처음엔 마음대로 해보라고 뻔뻔하게 나오던 장인은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구나를 느꼈는지 장모님께 빌러 찾아오셨죠. 그때 예상치 못했던 장모님의 태도에 모두들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수민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소.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이해가 돼. 내가 잘못한 거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갚을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줘. 이 나이에 수감되면 거기서 평생 썩는 거나 마찬가지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40년을 참고 또 참았는데 또 기회를 달라고? 내가 어떻게 당신 말을 믿어?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날 믿을 수 있을까? 여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빌게. 아니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정말이야. 진짜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말만 해줘.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때 결정해도 되잖아. 그래? 그럼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일단 정서방한테 돈 빨리 갚어. 그러면 내가 이혼을 생각해 볼 테니까. 장모님의 말에 장인은 이혼하긴 싫었는지 차도 팔고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팔아서 저에게 1억을 갚았어요. 처음엔 장모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속이고 살았다고 했는데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인가 싶었는데 장모님의 계략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오래 지나지 않고서였죠. 모든 걸 탈탈 털고 나서 장인은 다시 당당하게 처가댁으로 찾아왔어요. 그렇게 빌고 빌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들어오셨죠. 그런데 그때 장모님은 다시 한번 반전을 선사했어요. 여보, 나 이제 돈 갚았어. 그럼 이제 이혼 안 하는 거지? 우리 40년을 같이 살았어.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동네 창피하게.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얼른 이혼 소송 취소해. 그니까 번거롭게 왜 그걸 신청해가지고는. 내가 언제 이혼 취소한다고 했어? 생각해본다고 했지. 나 2번, 3번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랑은 못 살아. 그렇게 사기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 밖에서 사기를 치고 다니던지 뭐하던지 알아서 하고, 난 그런 사람이랑은 못 사니까 당장 나가. 뭐? 당신 지금 나한테 사기친 거야? 니들도 지금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장인어른 속이고 다들 한통 속으로 속였던 거였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안 돼. 당장 이혼 소송 취소해.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웃기고 있네. 사기꾼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접근 금지까지 신청해 놨으니까 신고당하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 장인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고
그제서야 장모님은 마음이 놓이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으시곤 긴 한숨을 쉬셨어요.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저와 아내 그리고 처형은 장모님의 긴 한숨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장모님은 그동안의 일을 숨겼던 것에 대해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정서방, 자네한테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동안 우리가 속여왔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난 우리 딸을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 자네한테 피해를 주려고 했던 건 아니야. 정말 미안하네. 아닙니다, 장모님. 장모님도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아내한테 그동안의 얘긴 다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 딸들만 힘들지 않았으면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힘들게 해서 미안하네. 그렇지만 딸은 내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뿐이니까 우리 딸은 용서해주게. 장모님 또한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때 장모님의 모습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와 닮아서 사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당연히 장모님의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장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장모님께 위자료를 줘야 했죠. 처갓댁 집을 처분하고 두 분이서 나누게 됐지만 장인은 위자료를 줘야 했으니 남는 게 얼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 회사로 누군가가 찾아왔더군요. 처음에 누군지 못 알아봤는데 자세히 보니 그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장인어른,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그것보다 얼굴은 왜 그러신 거예요? 공사장 막노동하다가 좀 다쳤어.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내가 많이 서툴더라고. 근데 여기까지 왜 오신 거죠? 다 정리된 걸로 들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자네 그때 내가 보내준 1억 다시 돌려주면 안 되는가? 내가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보증금이 필요해서 말이야. 일을 하려고 해도 이 꼴로 일도 못하고 내가 꼭 갚겠네. 네? 제가 왜 그때도 절 속이시곤 어떻게 또 빌려달라는 말을 하세요? 내가 그래도 갚지 않았나. 이번에도 돌려주기만 하면 꼭 다시 갚겠네. 참 뻔뻔하게 그지없는 장인의 말에 전 황당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손 하나가 다가와 장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잡더니 멀리 던져버렸죠. 장인은 깜짝 놀라더니 빌기 시작했어요. 수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아빠 여기 다친 거 보이지? 일하다가 다친 거야. 아빠 이렇게 정신 차려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디서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 염치라도 있으면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평생 엄마 우리 괴롭혀 놓고선 여기까지 와? 지금까지 사기치고 다닌 사람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딴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막노동을 하시던지 노름을 하시던지 이제 평생 알 바 아니니 찾아오지 마세요. 아내의 분노 어린 소리에 장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떠나시더라고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외면받은 장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장인은 결국 고시원 쪽방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아내 등쳐먹으며 한량처럼 살았으니 배워놓은 기술도 아무것도 없이 늙기만 해 일용직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처량한 말로를 맞이했던 거죠. 장모님의 이혼 후 저희는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당분간이지만 장모님이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지내게 되었고 다행히 장모님은 금방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어머니와 할머니는 장모님을 잠시 모시겠다는 말에 적극 환영하셨죠. 그 후로 저희는 돈을 모아 집을 얻어 나가 살게 되었어요. 장모님도 저희 집 옆집에 집을 얻어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정서방, 내가 자네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자네 덕에 내 몸도 건강해지고
무엇보다 우리 수민이도 행복해해서 내가 한결 마음이 놓이네.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장모님. 장모님도 제 가족인데 당연히 제가 챙겨야죠. 장모님이 아프시지 않고 건강하셔야 저희도 다 행복한 거예요. 아셨죠? 장모님 곁엔 저희가 있으니까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가정의 독재자의 말로는 이렇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사실 아직도 가족이란 이유로 다른 식구들의 마음에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간 그 화살이 자신에게 온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들, 딸을 낳아 키우면서 저는 존경스러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 자식들도 그런절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을 때까지 저도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